그 힘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분을 저도 이제 딱 한 번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뭐 그 미소 그대로 온화하시죠. 인간적인 매력이 그렇죠. 엄청나요. 굉장히 온화하시면서도 친근하게 다가가고 어떻게 보면은 유럽적인 카리스마와 미국적인 친근함 이런 거를 다 융합해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LA 필과 뉴욕 필의 상임지휘자를 오래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미국 오케스트라에서 상임지휘자가 맡고 있는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유럽 같은 경우는 음악 감독은 음악을 잘하면 되죠. 음악을 잘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미국의 오케스트라들은 이게 국립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그 보조금을 받는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전부 사립이지 않습니까? 사립이니까 후원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들은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들과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뭐 어떤 파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소위 펀드레이징을 하는 그런 모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잘하신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오케스트라의 얼굴로서 중요한 책무인데 그거를 싫어하는 유럽 지휘자들이 많죠. 많지만 어쨌든 이분은 음악도 잘하지만 나 그런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 세련된 화술과 매너 이런 것들이 참 신사 중의 신사라고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경력이 단번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뮌헨의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의 음악 감독을 했다는 거.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극장이면서 뭐 지금도 보면 키릴 페트렌코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참 바이에른 오페라 극장도 되게 안 좋을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독일 경제가 요동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조금이나 급여가 삭감되고 이러면서 파업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봤던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오케스트라 단원과 또 극장 오페라 극장 같으면은 스텝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대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사 이런 것도 항상 대변했던 그렇기 때문에 음악 감독직을 수행하려면은 이게 단순히 음악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뭐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든지 클라우디오 아바도, 사이먼 레틀 같은 지휘자들 보시면 정치가들하고 대항해서 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아주 그런 그 용기 있으면서도 리더로서의 덕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충만한 분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경험했던 재미있는 일은 2006년 3월이었는데요. 뮌헨의 이제 바이에른 슈타츠호프에서 주빈 메타가 반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 신들의 황혼 날이었는데 그때 그 직전에 무대 기술자들이 파업을 한 거죠. 제가 극장에 들어갈 때 보니까 입구에 왜 하필 그때 파업을 하나요? 그래도 이제 그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무대 기술자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무대 장치가 무대에 나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막이 열렸는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무대 장치가 없고 무대 뒤에 이렇게 세워놓는 구조물들은 막 같은 것들은 세워놨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무대 장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대 위에서 콘체르탄테 공연을 하듯이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마지막 날 공연이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오케스트라 단원과 주빈 메타가 다 올라와가지고 주빈 메타가 일장 연설을 했던 거죠. 우리 예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 애호가들, 청중들이 우리 예술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주 자기가 할 말은 충분히 하는. 정말 리더다운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참 주빈 메타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를린 필과 비엔나 필, 이 세계 최고의 두 개의 오케스트라가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프로그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를린 필과 비엔나 필의 정기 연주회에 반드시 주빈 메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들도 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곡들도 가벼운 곡들이 아니죠. 전부 이 브루크너, 대곡들, 그 말러, 파그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후기 낭만주의의 아주 묵직한 곡들만 이렇게 하시는데 또 그 해석의 원숙함이 말할 나위 없이 뛰어난데요. 주빈 메타 같은 경우에는
비엔나 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신년음악회지 않겠습니까? 비엔나 신년음악회에 모두 5번 출연을 하셨죠. 네. 1990년에 처음 이렇게 그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고 저는 참 인상적인 이제 2015년에 5번째 출연하시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비엔나 신년음악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당시에 뭐 상임지휘자 같았던 80년대에 로린 마젤이라든지 요런 사람 로린 마젤 빼놓고는 최다 기록입니다. 네. 근데 이 주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90년대에 비엔나 신년음악회에 주빈 메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제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좀 식상해졌습니다. 뭐 다 무난한 레퍼토리인데 너무 주빈 메타만 나오니까. 이게 레파토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지휘자를 보는 재미가 그렇죠.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매번 나오니까 좀 지겹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그랬었고요. 그랬는데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신년음악회 영상이 2007년이었어요. 2007년에 비엔나 신년음악회 영상을 보면서 이 대가의 관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 비엔나 필이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주회 중에 하나인 요한 슈트라우스의 음악들을 연주하는 이 왈츠 연주회에 꼭 이 주빈 메타를 항상 부르는 걸까라는 걸 증명해 보인 연주회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에 첫 번째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이 좀 젊은 지휘자의 패기 이런 게 느껴졌었는데 2007년 이 신년음악회는 너무나도 원숙하게 청중과 오케스트라를 하나로 융합시키고 원숙한 해석에 중간에 보면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이 에른스트의 기억이라는 에른스트의 추억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그 베니스의 사육제 변주를 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원 하나하나가 독주를 솔로 연주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꽁트를 하는 거죠. 막 아니 나 제 연주 시키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계속 악장이 막 일어나서 하니까 앉아라고 막 어색한 연기도 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 필하모니커 이 비엔나 필 단원들이 얼마나 이 마에스트로를 존경하고 친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가 잘 아는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의 이야기로는 오른손 바톤 테크닉. 주빈 메타는 항상 이렇게 지휘봉을 부드럽게 쥐고 항상 둥근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휘하시죠. 근데 오른손 바톤 테크닉이 가장 아름다운 지휘자다. 그리고 정말 알아보기 쉽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그 지휘봉을 통해서 또는 눈빛과 왼손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시하는 정말 애매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고 지휘하기가 편하고 리허설 때도 굉장히 명확하게 리허설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지휘자다라고 뭐 얘기하면서 진짜 오른손 바톤 테크닉의 가장 아름다운 테크닉을 보여주는 명지휘자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저번에도 마리스 얀손스 편에서도 저희가 명반들을 좀 꼽았었잖아요. 네. 근데 제 아는 분들 그걸 또 다 들으시더라고요, 하나씩. 그렇죠. 근데 주빈 메타도 이제 레파토리 중에서 딱 중점적이거나 명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빈 메타의 명반 하면 70년대의 젊은 시절의 명반들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러 2번 75년쯤 녹음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빈필하고 했던 말러 2번 데카레이블에서 나온 그 음반은 정말 명반 중의 명반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칭송하는 주빈 메타의 후기 낭만주의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거대한 스케일, 압도적인 박력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던 비엔나 필과의 명반이고요. 빼놓을 수 없는 또 이분 뭐 오페라 지휘자로서도 워낙 유명하시니까 빼놓을 수 없는 오페라 명반은 역시 파바로티, 존 서덜랜드하고 같이 만들었던 역시 데카레이블의 70년대 명반이죠. 푸치니 투란도트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70년대, 80년대 초까지의 주빈 메타의 음반들은 명반이라고 칭송하시는데 그 이후 뉴욕 필 시절부터 나온 음반들이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못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3테너 콘서트를 너무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너무 이게 또 이 클래식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소비되는 클래식 음악가들을 보면 약간 이제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후에 사실 그 대표 음반이라고 할 음반은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음반 중에는 90년대에 녹음했던
이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그 당시 소니 클래시컬에서 녹음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관현악 곡집들 있습니다. 알프스 교향곡이나 뭐 영웅의 생애 이런 곡 연주들은 베를린 필하모닉의 집중력 있는 연주와 더불어서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될 음반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바 마톤과 함께 녹음했던 베를린 필이 무려 이 오케스트라로 등장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도 있습니다. 그 연주도 약간 좀 편향된 연주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것도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연주라고 생각이 돼서 이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음반들, 특히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소니 클래시컬에서 녹음했던 음반들, 지금은 거의 폐반이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구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꼭 들어보실 걸 권해드리고요. 저는 뉴욕필 음반 중에서 뉴욕필 음반들은 대부분 연주 완성도가 높지 않지만 그 중에서 실황 녹음인데 에이버리 피셔홀에서의 실황 녹음이었는데요. 발퀴레 1막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바그너의 발퀴레 1막인데 반지 전문가. 그쵸. 아주 이 바그너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연주입니다. 저는 그 연주는 뉴욕필 연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빈 메타와 뉴욕필이 남긴 결과물 중에 무려 그것도 실황 연주인데 상당히 연주 완성도가 높습니다. 출연진도 정말 화려하죠. 발퀴레 1막은 어차피 3명만 나오면 되니까 디크문트 역에는 당대 최고 80년대 최고의 헬덴 테너였던 페터 호프만, 참 추억의 이름입니다. 페터 호프만이 나오고 디클린데 역에는 또 정말 기차 화통을 삶아드신 것 같은 거대한 드라마틱 소프라노였던 헝가리 출신의 에바 마톤, 이 두 분만 해도 엄청나죠. 거기다가 훈딩 역으로는 마르티 탈벨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핀란드의 거인 베이스였던 이런 거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빈 메타의 바그너 실력이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줬던 참 명반이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 그 이후에 남긴 여러 가지 명반들 중에는 스페인의 발렌시아에 생긴 큰 공연장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 개관 기념으로 또 반지를 라푸라델 바우스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무용단이 연출을 하고 아주 첨단 기법으로 연출했던 그 반지 연주도 또 빼놓을 수 없는 21세기의 주빈 메타의 어떤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건 영상물로 나와 있죠. 보통 3테너 연주나 빈필 신년음악회로 주빈 메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곡들이 지금 말해주신 게 말러 2번, 투란도트, 리히아르트 슈트라우스, 그럼 반지 공연들까지 워낙 대곡들을 다 거기다 남기셨네요. 그 곡들을 또 대부분 안보로 연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3테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3테너 공연도 사실 1990년 로마 카라칼라 욕장에서의 3테너 첫 번째 공연 그 오케스트라 정말 쏟아지는 듯한 음악의 폭포수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파바로티가 불렀던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런 거 할 때 주빈 메타 보시면 막 땀 범벅이 돼서 막 이렇게 부드러운 우아한 동작으로 지휘하고 이런 것들이 참 3테너가 왜 가장 친한 친구 지휘자로서 여기 적임자다. 그게 그 당시 90년 3테너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2개인가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플루트 8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효율적으로 리허설하고 이 3테너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 지휘자였고 이랬다는 것이 3테너 90년 첫 번째 연주회는 아직까지도 명반 중의 명반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해낸, 지탱해낸 지휘자, 이 주빈 메타의 역량. 정말 지금도 주빈 메타의 어떤 연주들이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를린 필하모닉의 디지털 콘서트홀이라는 베를린 필의 공연 실황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콘서트홀 안에 주빈 메타가 객원 지휘하는 영상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정말 명연 중의 명연들이죠. 한번 꼭 브루크너 8번 같은 거 이런 곡들 꼭 한번 관심 있게 전곡을 보시면 주빈 메타라는 지휘자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빈 메타라는 지휘자는 이제 벌써 80대가 되셨는데도 연세 드신 노장 지휘자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그런 분이었는데 최근 들으시면 마치 우리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항상 내 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아버지를 뵈면 뭔가 이제 좀 많이 늙으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이 가슴에 또 애잔함이 밀려오듯이 주빈 메타의 작년도 영상들을 보면 제가 급격히 막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부디 건강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곁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주시면서 거장의 아주 뛰어난 해석들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 마리스안 소스 때도 느꼈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학 때 바이마르에서 제가 좀 공부했었을 때 주빈 메타 지휘자가 오신 거예요. 오케스트라 바이마르 슈타츠카펠레랑 연주를 했는데 그때도 이미 나이가 많으신 건데 엄청 모습이 진짜 젊었어요. 그렇죠. 그냥 당당하고 걸음걸이도 딱 그렇고 지휘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저는 남아있는 거죠. 유일하게 딱 그 라이브 공연을 봤으니까. 근데 지금 영상들 디지털 콘서트에서 보니까 와 진짜 한국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겠다 이런 생각. 방금 말씀하신 바이마르 슈타츠카펠레 같은 데에서 초빙해서 그 지휘를 해주십사 했을 때 바이마르 슈타츠카펠레 굉장히 중요한 리스트도 이렇게 그 지휘했던 그런 지휘자고 바그너 로헨그린을 초연한 오케스트라기도 하고 대단한 오케스트라인데도 사실 스케줄이 바쁜데 독일의 중소도시들 이런 데에 객원지휘 어떤 요청을 수락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너무 바쁘니까. 근데도 이분은 아는 거죠. 이 오케스트라는 반드시 경의를 표해야 되는 오케스트라다. 아니까 그렇게 와서 또 훌륭한 연주를 만들어낸다는 거. 처음 만난 오케스트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마르, 바렌보임도 바이마르 되게 중시하는 지휘자고. 그래서 주빈 메타라는 지휘자의 역량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인품과 역량, 양립하기 쉽지 않은데 저도 이제 우연히 대화를 한번 나눠봤던 때에도 사실 제가 이제 팬으로서 마에스트로 너무 감동적이고 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고맙다 이거로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악수를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연주해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음악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심을 보여달라는 하여튼 손을 잡고 장시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서도 되게 인품이 느껴지는 그런 지휘자였고 참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음악성은 뛰어나고 모두하고 잘 지내는 참 대단한 그런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주빈 메타라는 전설적인 이런 거장 지휘자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다니엘 바렌보임 해보면 어떨까? 다니엘 바렌보임도 그 음악성과 위상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미움을 받는 지휘자. 호불호가 좀 있는 지휘자죠. 그런 지휘자인데요. 어쨌든 이제 바렌보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주빈 메타와 같은 맥락에서 바렌보임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지휘자고 역시 벌써 20세기부터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분이기 때문에 한번 꼭 다루어야 되는 지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